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꿀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시사 콜콜의 이슈 잡부 조한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 기자입니다. 네, 첫 판부터 살짝 삐그덕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 곰곰이님이 여름 휴가를 떠나신 관계로 저희가 넷이서 방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아니 이게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우리 홍 기자님이 민철 선배가 걱정이 많으셨는데 과연 가능하겠냐 이러시면서 이게 내용을 종합하고 전달해서 이 설득력을 높여줄 곰곰이님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지 뭐. 딱 그러셨죠. 바로 제가 뭐 어떻게 되겠지 뭐라고 했는데 저번에도 곰곰이님 안 계실 때 우리 홍 기자님께서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다 같이 열심히 해야죠. 오늘 비상입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나라는 굴러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위기 아닌가? 저번에 이제 큰일 날 뻔했는데. 윤석열 비상기염 이후에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기까지 그치. 6개월 동안. 그죠. 우리 국민들이 또 너무 훌륭해서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죠. 급격한 마무리. 네. 아니 근데 우리 본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그 이야기도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 체포가 또 무산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우리 그 PD님이 회의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거든요. 이거 마취 청소. 마취총 쏴서라도 몸을 마비시켜가지고. 아니 근데 농담한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거잖아요. 마취총 쏘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코끼리가 도심에 돌아다닐 때 그렇게 한다고. 코끼리를 잠재우는 그걸로 이제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안 되나요? 방법이 그러니까 없는 참담하기는 해요. 보면은 그 검찰 출신, 그러니까 검사에 검찰총장까지 했고 나라를 대표한다는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맞아. 어떤 법적인 절차대로 밟아서 진행되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까지 저항을 한다는 건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처참합니다. 기분. 그러니까 나오는 참혹하고. 뉴스들도 너무 좀 나쁘끄러워. 속옷바람으로 버텼다든지 이게 좀 이게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할 짓인가 싶고 약간 이게 흉악범들이 보통 그런 거 하지 않나? 그잖아요. 조폭들이나 할 그죠. 그런 행동들. 착하게 살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더 처참한 건 그런 거예요. 흉악범 조폭은 검찰이 부르면 나간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거를 해줄 사람이니까 조사에 협조하고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입장인데 이놈의 윤석열은 뭐가 됐든 내가 객이든 안 나가든 조사를 받든 말든 형량이 높다는 계산 하에 내가 그런 거 안 하겠다라는 심보라는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 해석이 더 처참해 사실. 아니 근데 억지로 PD님 말씀대로 이제 마취총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억지로 왜 못 끌어내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아니 왜 버텨도 그냥 여러 명이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못 빼요? 억지로 못 끌어내나?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버티면 이제 교도관들, 이제 힘센 교도관들이 들어가서 이제 상당한 이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자질을 이제 양쪽에서 붙잡고. 그리고 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쵸. 팬다거나. 근데 이제 그럴 순 없으니까. 이게 끌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구치소에서 끌고 나오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윤이 보니까 오늘도 한 8시 25분부터 집행을 시작해서 9시 40분에 집행을 중단했다고 하거든요. 오전에. 신랑이가 꽤 길은. 1시간 20분 정도 실랑이를 했다는 거고 그 표현도 있습니다. 그 집행을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이제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부상 등 우려가 있어서 집행을 중단했다. 그 말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들고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한두 명이 붙어서 이제 물리력으로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거는 이제 일어나세요. 이렇게 양쪽에 잡고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이거든요. 그런 취지의 말인데 그렇게 놓은
이제 어려울 정도로 이제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그러니까. 윤이 한 100kg 정도 될 거란 말이죠. 몸무게가. 그러면 100kg를 이제 끌고 나오려면 이제 건장한 성인 2명이 이제 그냥 아무런 저항하지 않을 때 끌고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엄청 힘이 센 이제 마동석 같은 사람이 이제 들쳐고 나올 수 있겠지만은 막 뭐 발버둥을 쳐요. 그럼 2명으로 힘들죠. 그럼 4명은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발버둥을 치니까. 역시 마취총만이. 진짜 다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해서 팔다리 다 잡고 있어요. 좀 약간 좀 연약한 체구의 그런 사람들 정도면 4명이서 이제 사지를 들 수 있는데 100kg 정도 남성이 이제 남성을 4명 정도 남성 4명이 발버둥 치는 사람을 사지를 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박을 해야 돼요. 손을 결박하고 이제 다리를 결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몸만 꿈틀거릴 수 있게 만들고 나서 한 6명이 들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치소에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물론 CCTV 남겠죠. 근데 그렇게 들고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윤은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럼 특검 앞에까지 끌고 왔을 때 차에서 안 내린다. 안 내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구치소에서 끌고 나온 것처럼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될 거예요. 지지자들이 또 보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끌고 나오면은 끌고 나온 이제 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 앞까지 태우고 나온 목적이 뭐냐.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달성을 하려면 차에서 똑같이 끌고 나와야 돼. 구치소에 했던 것처럼. 그럼 그 꼴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이냐. 전 세계 매스컴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우, 너무 근데 그건 본인이 제일 창피한 일 아니야? 그렇긴 하겠지만은 특검으로서도 그 정부적인 고려를 안 하진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특검이 그동안 윤석열이랑 이제 어떤 기싸움 같은 것들을 잘해왔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 건 같이 이제 극한 대립으로 이제 나타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조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거냐. 저는 솔직히 이쯤 됐으면은 특검도 할 만큼 한 거니까. 그게 뭐 어떤 형태가 됐든, 뭐 서면이 됐든. 죄송합니다. 이유를 못 버리셨네. 그러니까 케이스가 여러 고려를 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좀 해서 이게 좀 이런 뉴스가 더 이상 꼴보기 싫어가지고. 맞습니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검 너 왜 강제로 안 끌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지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고 아마 윤이 제일 마음에 이제 좀 애틋하고 자기 스스로 좀 애틋하고 안타깝고 또 이제 자기가 추종했던 이제 여사 김건희가 이제 지금 누구 얘기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멘탈이 좀 많이 이제 멘탈이 결정될 것 같은데 오늘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 만약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 영장 심사를 하고 이번 주 안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나오면은 구속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윤이 또 이제 신경이 달라질 수 있죠. 네. 많이 무너질 겁니다. 멘탈이. 아니 근데 뭐 이렇게까지 본인이 어쨌건 변론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대로 그냥 변론을 아예 그냥 거부를 한 채 하면 본인한테도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이제 민철 선배가 얘기했듯이 형량이 빼박이라서 이러나 저러나 이러나 저러나 최소한 무기징역이 나오는 사안이다 보니까 뭐 그러나 저러나 그렇게 하는 거다 그냥 근데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득, 그러니까 내가 탄압받고 있고 어떤 뭐 그런 투사 이미지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도 처참해. 난 모든 게 다 처참해 지금 요즘에 이 뉴스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요. 답답해. 아휴,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처참하고 부끄러운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강경훈 기자가 좀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 이게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재밌을 해주신다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 내각에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데 장관으로 이제 발탁된 경우들이 좀 꽤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뭐 보수 언론들에서는 내각 인선 절반이 민주당 현역 의원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뭐 근데 현 정부가 유독 뭐 많은 편이에요? 어때요? 약간 좀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약간 많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많긴 한데 이제 역대 정부에서도 이제 장관을 현역 국회의원을 이제 장관으로 인선한 사례는 늘상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있었고 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안규백 국방장관 뭐 등등 네. 뭐 최근 강선우 후보자까지 만약에 장관이 됐으면 거의 한 두 자릿수까지 될 수 있었죠. 근데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좀 초반에 또 이제 1차 인선을 할 때, 1차 내각 구성할 때도 이제 절반 이상이 현역 의원이라서 가지고 그런 말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국회의원도 높은 사람이고 장관도 높은 사람이니까 두 개를 같이 하는 건 너무 특혜 아니야? 뭐 이런 인식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체들이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역대 늘 똑같았어요. 아, 이전에도? 의원 장관 겸직 뭐 이래서 괜찮은가?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는 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좀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땠나요?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13%, 13.2%, 이명박 정부에서는 22.4%, 박근혜 정부 23.3%, 문재인 정부 때 좀 많았어요. 31.5%, 윤석열 정부 13.5%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뭐 보수 정부라서 많고 뭐 진보 민주 정부라 가지고 좀 적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유난히 그 의원 출신 장관이 많다 뭐 이런 비율 가지고 뭐 이제 이 정부의 성향이 이래서 약간 이념 성향에 따라서 뭐 이렇다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보수 매체에서 이렇게 의원 장관 겸직을 특히 뭐 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사실은 그 보수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은 진보 매체에서 똑같이 욕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논리가 똑같아요 또. 아 진짜. 네. 이제 국회의원은 입법부잖아요. 입법부고 장관은 행정부 소속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상 상권 분립이 이제 그렇지. 원칙으로 네네. 운영되는 국가인데 네네. 이제 그 권력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런 논리입니다. 뭐 그럴듯해 보이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 선출해서 뽑힌 대표자고, 근데 투표를 통해서 뽑혔는데 국회에서 우리가 그 국회에서 일을 하라고 뽑아놨는데 왜 또 정부 이제 행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냐,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맞지 않다,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본연의 역할이 있는데 견제하라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근데 견제를 당하는 이제 그쵸. 그쪽에 간다. 이게 더 약간 좀 안 맞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해 충돌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아니 뭐 일견 또 타당해 보이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네. 그럴싸한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제 법적으로 이걸 좀 제약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헌법에 맞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맞게 법령을 좀 바꿔서 겸직을 할 수 없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은 또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법률이 정하는 직에 대해서는 예, 또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두고 있어요. 국회법 29조가 그건데 이제 의원이 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이 국무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헌법과 안 맞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실제로는 또 안 맞는 게 아니네. 법적으로 또 이런 해석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뭐 문제가 되는 거였으면 뭐 예전역에 그게 그쵸. 안 됐겠죠. 그래서 이게 뭐 위헌 소송 이런 것도 했었는데 뭐
각하되고 기각되고 이랬습니다. 그동안. 아, 그럼 어쨌건 현재 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네.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다. 이게 이제 맞는 네. 것 같고요. 그러면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이제 네. 요런 게 사실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한다. 이러면 네. 일단 급여가 2배로 받는 거냐. 요것도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거 2배로 받으면 완전 개꿀 아닌가? 아, 네. 그러면 안 되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2배를 받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안 받고 있겠죠. 안 받고 받고 있으면 있을 것 같아. 2배로 2배 받습니다. 2배 받아? 뻥입니다. 아, 낚였어. 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왜? 뻔뻔하게 잘 거짓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아, 이제 국회의원 수당과 겸직하는 그 직의 보수 중에 많은 것을 받는다. 아, 네. 장관 급여가 좀 많아요. 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수당 이런 거 제외하고 그래서 대부분 장관 급여를 선택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직자 이중 보수 방지 이제 그리고 공정한 보수 원칙 이런 거에 좀 따른 것이고요.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400만 원 오. 정도예요. 올해 기준으로 네. 입법 활동비 뭐 이런 걸 제외하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장관 연봉은 1억 3,700만 원. 예, 세전 기준으로는 1억 1,140만 원 정도입니다. 예, 오피셜로 뜨는 연봉은 국회의원이 좀 많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수당 구성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실수령액이 장관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급여와는 별개로 또 이제 국회의원에게 또 지급되는 입법 활동비 또 이런 게 있어요. 특수수당 뭐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장관 겸직을 하면은 지급이 안 되고요. 근데 국회의원 돈을 따지면은 국회의원 하는 게 좀 낫긴 해요. 네. 몇 천만 원 더 받는 거거든요. 네. 아, 국회의원이 조금 더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선택은 못해요? 내가 이거는 네. 국회의원 월급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럼 기본급만 받아야 되죠. 아하. 아 근데 그건 말이 안 네. 될 것 같아요. 장관으로 돼서 어. 난 장관 일을 하고 있으면 그쵸. 장관 그것도 일을 맞지 하는 게 않죠. 맞죠. 근데 국회의원 일도 하잖아요. 거의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나중에 그래요? 얘기 나올 건데 아. 그러면 국회의원과 장관 중에는 그러면 장관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래요? 헌법상 이제 의원과 장관 모두 헌법기관으로 음. 동등한 지위를 받고요. 그냥 각각 역할과 이제 권한만 다를 뿐입니다.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상호 견제 관계 이렇게 봐야죠. 네. 그러면 그 어찌됐건 의원 일을 아까 뭐 별로 안 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원실에서 소속돼 있던 분들이 또 딸린 입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보좌관들이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의원실 사무실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어, 그래서 가끔씩 그 장관들이 어, 좀 개별 행사 이런 거 하면은 의원실에서 하기도 합니다. 아, 예, 이제 어떤 위치나 이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뭐 같이 하는 배석자들 뭐 이 이제 업무하는 근거지나 이제 그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최근에 뭐 통일부 장관이 뭐 의원실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기자들이 아니 장관이 왜 의원실에서 행사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내부적으로 문제 삼기도 그래요? 했었고, 예. 그래서 그 의원실이 유지되고 운영비도 이제 그대로 지급이 되고요. 그건 이제 의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소속? 운영 경비로 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보좌진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재량껏 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입법 활동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입법 활동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어쨌거나 그 국민 혈세가 나가는 거니까 그치. 재량껏 이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장관이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임기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행정 목적이라든지 이제 어떤 국정 과제가의 이제 목적 달성이 됐는지 이 장관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활동 기간들이 또 제각각입니다. 네, 장관 하다가 좀 비위가 있어가지고 그치. 잘릴 수도 있고 그치. 탄핵될 수도 있고 그런 맞아, 거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의원직을 다시
다시 수행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보좌진들은 이제 그 일을 합니다 또. 이제 의원이 의원 일을 안 할 뿐이지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은 이제 의정 활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입법 보조 활동 같은 거를 계속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형식상은 그런데 실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되게 좋은 거 아닌가? 뭐 노는 사람도 많겠죠. 네. 좋은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뭐 규모의 변화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장관들을 이제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 굉장히 혹사당한다는 얘기 많잖아요. 네, 네. 거의 뭐 사실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뭐 그쪽에는 뭐 못할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뭐 꼭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 다른 정부에서도 네, 네. 보통 이제 국회의원 일은 좀 거의 안 하고 이제 어쨌든 장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아예 그냥 이쪽에는 손을 확 놔버리는 건가요? 지금도 뭐 그럴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직만 유지하는 뿐이다. 아. 의원직을 겸하고 있을 뿐이지 어. 실질적 입법 활동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뭐 정부 부처의 수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원 입법을 할 수 없겠죠. 그건 당연히 이제 문제가 그치. 되겠죠. 뭐 그거를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입법 활동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의원이 됐을 때 입법을 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 준비는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이제 장관이 시켜가지고 하진 않겠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 이제 뭐 그리고 뭐 뭐냐 표결 본회의 표결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의 실제로는 이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그죠. 아까 그 삼권분립에 그렇죠. 네. 약간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수도 것도 있으니까. 있고 장관 업무가 그쵸, 뭐 그쵸. 많아요 또. 이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표결하고 없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지.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힘든 측면도 있고요. 네. 그러면 지역구 활동도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아까도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그 사람을 뽑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 지역구 민심 대표하라는 의미로 이 사람 뽑았는데 네. 그럼 장관 가면 그게 사실상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궐선거로 다시 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법 공백, 의정 활동의 공백을 메꾸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거론이 되고는 있어요. 거론이 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를 좀 논의해 볼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예를 들면 이 몇 개의 이제 고리가 생겼을 때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보궐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했을 때 드는 또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단은 그 투표 행위들 이제 총선에서의 투표 행위가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제도적으로 이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의 운영 철학이라든지 국정 운영 철학에 따라서 언제든지 입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고려한 선택이라고 좀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도가 이거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갈 수도 있다. 그쵸. 우리 의원이 너무 잘나서 뽑혀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얘기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장관의 이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투표로 선출됐다는 자체가 두 번이 그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제 이 국회의원 사례만 가지고 우리가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겸직하는 거가 뭐 비례대표나 뭐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 건 차이는 없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차이는 없는데 관행적으로는 비례의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직접 선출, 뭐 선출이기도 하죠. 비례의원도. 그러니까 그 임명 후에 순번이 있기 때문에 좀 쉬워요. 예를 들면 사퇴하면은 승계하면 되니까. 네, 승계하기 때문에 의석수에 이제 영향을 주지도 않고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순위가 승계해서 이제 입법 공백을 좀 의정활동 공백을 메우기도 하죠. 네. 뭐 직접 비교 대상은 아닌데 그 대통령실로 들어간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대변인이나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지 네네. 이런 분은 다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뭐 그 국세청장인가 금융위원장인가 아무튼 저기 그 장관 장관급 그쪽에도 몇 명 비례 의원이 발탁이 돼서 네. 그래서 저 그 민주당이랑 그 비례 연합정당을 했던 거기서 2명이 승계가 됐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 사퇴해서 진보당의 손소를 의원이 승계를 네.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사퇴를 해서 또 그다음 이주희 의원이 이제 민주당 몫으로 그러니까 시민사회 몫으로 갔던 이제 이주희 의원이 이제 의원이 됐고요. 후보가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진짜 좀 편하긴 하네요. 깔끔한데. 바로 딱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이 빠져나가고 나서 이걸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이게 선거를 다시 또 해야 된다 이렇게 그쵸, 되면. 그쵸. 그 자체는 그렇긴 하네요. 그럼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가요? 해외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좀 겸직하고 그러나요? 이게 뭐 대통령제 국가들을 좀 비교를 하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는데 겸하게 되는 경우 임명이 되거나 했을 때는 사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사퇴해서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한무 씨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도 대통령제 국가이긴 한데 의원 겸직을 제한적으로는 허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궐선거는 아니고요. 그 장관 내각에 있는 동안 그 기간 동안 임시의원을 오. 임시의원? 그것도 신기하다. 네, 임시의원? 네, 그 임시의원을 지정해서 기간제. 네. 기간제. 그쵸, 기간제죠. 정말 신기해. 네. 그래서 장관직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복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복귀를 해도 되는지 적합한지 이런 걸 이제 평가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다시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기간제 의원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서 자기가 그 미리 이제 지정이 돼 있다. 미리 그런 지정이? 경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영국은 부통령처럼 그렇구나. 그렇죠. 영국은 뭐 대통령제 국가는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 국가들은 의원들의 이제 장관 겸직이 허용돼 있고 그렇죠. 거기는 뭐 다수당의 수장이 당수가 이제 총리를 하고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처럼 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 어쨌건 겸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쵸.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뭐 형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아까 문제는 없다. 네.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찌됐건 계속해서 사안에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진보 정부든 뭐 여기든 똑같이 이제 계속 뭐 문제가 되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쨌건 적절한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뭐 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쨌건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현실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의원 출신 아니면 누가 하는 게 맞나? 누가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교수? 딱 떠오르는 집단이 있네. 변호사가 해야 되나? 법률가 출신들이 하는 게 맞나? 장관. 법무부 장관이면 그럴 수 있겠고. 그 직책에 가장 전문성이 있고 그렇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정도가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민간 기업 출신들이 또 하기도 하고, 저 관료 출신들이 하기도 하고, 뭐 교수 출신들이 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김현장 같은 대형 로펌을 거친 사람들, 한덕수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히 출신 성분에 대해서 그렇게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차익을 위해서 음. 일하는 우려가. 사람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영리 기업을 대신해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렇지. 네. 그럼 그런 사람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냐? 뭐 그런 측면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국회의원은 공적인 역할을 해왔던 심지어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투표행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민주적 정당성도 있고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 이제 뭐 민간 기업이라든지 뭐 대형 로펌 출신 그 사람들을 또 검증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왜냐면 그게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민간 기업들은 아니면 대형 로펌들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소스들이 또 없어. 뭐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그나마 국회의원이 좀 이제 그나마 좀 그래도 국민들에게 검증을 한번 받아서 당선이 선출이 된 거니까. 그렇죠. 검증 측면으로만 좀 국한해서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다.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실 이제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하고 바로 당장에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의원들을 더 많이 장관을 이게 이제 검증의 절차가 너무 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더 의원들을 내각에 더 인선을 많이 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초반에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아주 절대적으로 고려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네. 인사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의원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부처의 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 좀 약간 근거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내각을 구성할 때 자기의 정책 방향과 맞는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해 줄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 의원들이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내 정책 의지를 실현시켜주는 역량이 어떤 정치적인 내 동지, 그러니까 나의 뜻을 잘 알아줄 사람도 물론 고려 대상이겠지만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상숙 같은 사람들을 이제 장관을 발탁하는 그런 행위 자체이기 때문에 겸직 문제로만 이 부분을 좀 얘기하기는 좀 껄끄러운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완전한 정합성을 가지기에는 논리적으로. 근데 제가 항상 우려하는 거는 있어요. 이해상충 부분인데. 그렇죠. 이해상충 부분이 뭐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대의를 받은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네. 그 입법 활동의 공백 네. 이 부분이 좀 약간 그 입법 활동의 상당 부분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네. 이거의 이해상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저는 이제 경제부다 보니까 저희가 그 한 9월 달쯤에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쭉 갔다가 뭘 하냐면 국회 안에서 이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회 뭐 간사, 위원장, 여야 뭐 이런 사람들의 지역구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그 지역구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느냐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그 막판에 가면 예산을 결정하는 단위가 비공개인 데다가 그게 이제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예전엔 쪽지 예산이라고 했던 그 논란들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요즘에는 그 단어가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죠. 없어지기도 했다고 하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잘 검토해서 보도해야 되는 그런 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 그러니까 2024년 예산이죠. 그때 2023년 한 9월 달쯤부터 이제 여기 옆에 계신 한부 씨랑 이제 그 한 8,000개 돼요. 예산 항목이. 그러면 엑셀로 떨어뜨려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증감 내용 뭐 이런 게 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눈에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추경호였어요. 추경호가 당시에 그 기재부 부총리였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죠. 근데 국회의원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구 달성이에요. 지역구가.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쭉 뽑아 보는데 대구 이름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게 게 뭐야? 있습니다. 이게 네.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쭉 합산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50억이면 사실은 일반적인 지역구 예산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넘어갈 그렇죠. 수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 용역인데 5억짜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구 용역인데 5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게 뭐야? 그리고 들어봤더니 그 뒤에는 한 130억짜리 그 설치 예산, 그 지역구에 이제 전망대를 하는 사업이 있었던 거죠. 큰 그림이 있는 거구나. 큰 거니까. 네. 첫 1년 차에는 연구 용역 5억인데 그 뒤에는 이제 그 공사비까지 해서 130억이 쭉 순차적으로 투입되니까 예산 전문가들은 이제 그걸 이제 문지방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발을 툭 집어넣어가지고 일단 살짝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한 100억 이상 되는 예산인 거. 그 부분을 이제 슬쩍 넣어놓은 거죠. 그럼 그 사업이 합당하게 선정됐으면 뭐 관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지역 전망대를 설치하는 2차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목재들을 활용해서 나무 전망대를 만드는, 목재 전망대를 만드는 사업 1차는 이게 한 1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탐내는 사업이란 말이죠. 1차가 이제 대전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선정 절차도 이제 쭉 우리가 산림청이 이게 주관인데 이거 할 테니까 예산 줘. 그러니까 신청서 내봐 여건 10개 정도 신청을 했고요. 2차, 3차 그 심사를 해가지고 딱 선정된 게 대전이었거든요. 그럼 2차도 그런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 그냥 이거 산림청에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왜 공모도 없이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버버버 되면서 이제 이게 국회 심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묻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야. 왜 나한테 그래? 국회에서 정했잖아.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2차 사업을 기다리고 있던 광주랑 대구에도 한 구가 있었어요. 달성 말고. 그 이쪽 사람들도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장하게 드렸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행정부 부처의 장으로 갔을 때 그 부처의 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네 부처에 있는 예산을 자기 지역구로 돌리는. 그것도 기재부였으면 뭐.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벌어지기도 한다 왕만. 그렇죠. 그러네. 지역구에서 자기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고 보낸 거는 사실 자기 이해관계라고 놓고 보면 예산 많이 따오세요도 일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해관계 일치하는 거죠. 이게 상충이 아니라. 뭐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비판의 여지는 있고 지금 정부에서 의원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보는 분들이 많고 지금의 여당과 야당의 그 어떤 그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테면 지금 행안부 장관이 자기네 지역구에다 예산을 땡겨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 당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의 이식이 난질 때에는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모두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겠죠. 맞아요. 그게 케바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그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최경환이었어요. 최경환도 이제 TK들이 항상 문제인데 얘도 이제 경산 청도 여기가 지역구인데 기재부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그 지하철 연장, 대구 지하철 연장, 이제 경산까지 연장하는 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2천 몇백억이 투입되는 예산인 거예요. 그런 거 따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항우이가 그때 교육부 장관 또 몇 천억짜리 그런 해가 좀 기사화되고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는 좀 예를 들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케바케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선의에 기대이긴 어려워요. 이런 일을 아예 없도록 하기 위한 이제 제도적 장치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충돌 방지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의원 출신 장관에도 해당이 되지만 관료 출신들한테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학자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기 이제 학교 관련된 출신 학교
맞아, 맞아. 기업가 출신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제 몸담았던 기업과 관련된 또 이해관계가 있는 업계의 문제 이런 것들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비단 의원 출신만 이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뭐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이제 이해충돌 방지 조항 같은 거를 좀 둘 필요가 있죠. 뭐 그런 걸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런 거 이제 1분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할 것도 있게. 우리 뭐 먹고 걔는 이제 뭘 죄송합니다. 잘못을 없어져야겠죠. 해야지 이제 우리가 먹고 사니까. 네. 기사 쓸거리 없게. 너무 내 중심적이었나. 아, 너무 잘했다 이런 걸로 칭찬할 수도 있잖아요. 칭찬하는 저도 기사. 딜레마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바뀌어서 좋긴 한데 좋은 측면이 있지만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살 게 별로 없고. 비판할 게 별로 없어. 윤이 지금 뭐 구치소에서 빤스 입고 뭐 그러지 마.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은 그거라도 안 했어 봐. 그거라도 안 했어 봐. 뭘 써? 슬퍼. 아, 너무 웃기네. 아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요 문제는 사실 아까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쵸. 이제, 우리가 뭐, 이게 항상, 이재명, 뭐 물론, 이후에 그 국힘 쪽에서 잡으면, 좀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한데, 어찌됐건 항상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잘 뭐 어떻게 해주길 거라고 우리가 기대만 하면 안 되니까요. 이제 애초에 이제 우리가 뭔가 좀 막을 수 있는 이 규제 같은 것을 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아까 앞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게 이제 입법부와 그리고 행정부 간의 이렇게 상호견제가 어찌됐건 간에 이게 조금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 그 이런 원칙이 좀 어긋난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게 조금 지금 법적으로는 되어 있다고, 뭐 불법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찌됐건 이 대통령제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제왕적 대통령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분권, 그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제 분권을 좀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제도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느슨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듯한 말처럼 들립니다. 이제 근데 정작 우리나라 헌법이 완전한 순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런데 우리는 일정하게 내각제적 요소를 이제 예. 좀 차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가 있고 그리고 장관들을 국무위원이라고 칭합니다. 국무위원이라고 칭하면서 국무회의를 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의결을 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그럽니다. 이게 내각제적 요소인 거죠. 아, 그게 왜 내각제적 요소예요? 이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결정을 그렇죠. 하니까. 하는 거죠. 아, 내각에서. 네, 그렇죠. 내각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또 이제 내각제적 요소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약간 섞여 있구나.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야, 우리 내각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어느 정도의 내각제적 요소를 용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이제 내각제적 요소를 용인하고 있는 이 헌법을 바꿔야 된다. 완전한 순수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만들어라. 순수 대통령제로 가면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이게 막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모순인 거죠. 또. 왜냐하면 우리는 분권형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들 그쵸. 말의 모순이구나. 그렇죠. 거기서 또 충돌을 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하승수 변호사가 최근에 저희 매체에서 몇 주 전에 쓴 글을 좀 보면은 거기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오히려 현직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통령 권력으로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집중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이게 국회의원들이 겸직하는 걸 오히려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려면 장관은 이제 책임성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자율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책 추진에 대한 이제 업무 추진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책임 장관이 돼야 되는데 이때 정치적 책임은 이때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다. 이게 종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그렇다면 의원 출신 장관이잖아요. 네. 그렇게 그 의원 출신 장관이 부처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을 하거나 정책 실패를 했다. 그렇게 하면 장관 개인뿐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당, 정당이 같이 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책임 장관이 되면은. 그래서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이제 책임 장관 시스템을 좀 안착을 시킨다. 이러면 장관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국정 철학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제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어떤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특히 기본 구상과 다른 어긋나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독립적이어야 되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 눈치만 보지 않고, 이제 국정 운영 방향에 맞게, 철학에 맞게 이제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대통령실로 권력이 쏠리는 것을 좀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약간 좀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 뭐 그런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하셨던 우려되는 부분들을 그쵸, 어떻게 막을 수 그쵸. 있을까. 그래요. 이게 글쎄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일단 우리나라가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이고.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생각보다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게요. 그냥 대통령제 순수한 미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을 뭐 차라리 이제 뭐 관료나 학자 출신 이런 사람들을 장관직에 그냥 기용을 하면 애초에 그런 문제가 이제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특정 부처의 운영, 뭐 이런 측면 이제 특수성, 예를 들면 그 정책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그 전문가들, 좀 전문성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국회의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관료 출신, 그렇죠. 관료를 오래 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활동 오래 했던 교수 출신들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런 사람들이 기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 뭐 의원은 안 되고 관료가 해야 돼, 뭐 교수 출신이 해야 돼, 이렇게 일관되게 그 원칙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료나 학자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상황 변수들을 이제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전문성, 뭐 직무 윤리성 이런 자질에 대한 변수들을 고정시켜 놓고 그 국회의원 출신이랑 관료나 학자 출신들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떨까 보면은 이제 관료와 교수, 연구자 이런 출신들을 기용하면 오히려 권력에 줄 서는 현상이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줄서기 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줄만 잘 서면 나도 이제 입각할 수 있다. 이런 문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퍼지고 그래서 관료 집단 내부에서 이제 줄서기 이게 심해지고 또 대선 캠프에 뭐 교수나 연구자들만 넘쳐나고 맞아.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저기 권력을 지향하게 되고 권력 지향성을 갖게 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현상이 관료 조직이랑 뭐 전문가 집단의 어떤 문화 분위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법원이나 검찰 같은 이제 권력 조직들, 권력 기관들의 좀 전례에 비춰보면은 좀 그런 패단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제 권력에 줄 서면서 인사를 하고 맞아. 또 내가 이 업무 수행을 이제 정치적으로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생겨났던 것처럼 관료 문화나 이제 학교 문화, 이제 교육계 이런 데도 그런 것들이 또 만연할 수 있다. 그쵸. 이런 우려를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좀 사실은 있죠. 그 관료나 교수들은 뭐 정책 실패 뭐 이런 왜냐면 그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이제 뭐 비위를 저질렀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자유롭습니다. 또 심판받을 게 없어요 별로.
그냥 본인만 관두면 되니까. 관두고 이제 다시 본업에 복귀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죠.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이제 좀 책임지는 게 아무래도 네.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 기재부 출신들이 막 장관으로 가고 차관으로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더 오히려 정말 최악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주장들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을 공고히 한다. 의원 출신이 하면 그게 제일 많이 이제 하는 주장인데 그게 이제 여기서 또 관가되는 게 기존의 제도 하에서 그 정부랑 국회 여당의 관계가 어떠냐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가깝죠. 가깝죠.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견제하기도 하지만은 견제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안에 개파 싸움 이런 게 생기면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견제하더만 그 말이 많네 당에서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 때 이제 친박계가 이명박 공격하고 그렇죠. 박근혜 때 이제 맞아, 친이계가 박근혜 공격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게 견제라고 세월하게. 한다면 견제인데 견제. 기본적으로는 가깝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당이라는 존재가 그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준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당이 과반이거나 특히 지금처럼 압도적 과반이다. 이러면은 국회는 대체로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입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죠. 또.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제도가 그런 상황을 용인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거를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활동들이 국민이 선택하면서 기대하는 거, 그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안 만들면 돼요.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면 됩니다. 그치, 뭐 그런 그치. 거죠. 그 예전에 얼마 전에 그 기사 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그 제왕적 대통령제 지금 다수당이고 여당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고 맞아 대통령에 대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주시는데 했지. 어떻게 하냐? 그것도 국민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치, 맞지. 그렇게 만든 거죠. 반대로 윤석열 정부 때 어땠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였어가지고 견제를 했죠.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 내가 이해한다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지 않았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제왕적이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왕적이냐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석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 지금 이 정치 구도 이 정치 구도를 해석하는 사람의 판단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소야대면은 제왕적일 수 없어요 일단. 그것도 어찌됐건 국민들이 그쵸. 투표를 해서 그렇게 만든 거니까. 여대 야소라 해도 이제 150석이 안 되면 제왕적일 수 없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연할 수 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제도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그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럼 거칠게 말하면 당신들이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국민들이 원하는 걸 수도 있다 지금.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완전 이쪽 지지자들 입장에서 맞아. 본다면은. 사실 윤석열을 겪으면서 이제 그렇죠. 큰 분노와 이제 실망을 했던 국민들이 이재명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그쵸. 이렇게 약간 만들어준 게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제왕적이라는 게 이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동안 좀 잘못됐던 것들을 시정하고 그쵸. 좀 정상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좀 힘을 결집시켜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럼 후사를 가지고 제왕적이라고 뭐 욕할 수는 있겠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아씨 너무 이렇게 막 드라이브 거는 거 아니냐? 너무 제왕적이야 이러면은 뭐 제왕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윤석열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거기는 좀 맴매를 좀. 네.
그쵸. 아니,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남아있는 문제는 결국은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겸직을 하면서 이 약간 이제 그 공백이 생기는 부분. 네네. 요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또 이게 자기 지역구에 이렇게 조금 이제 빼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요런 문제 정도만 이제 좀 해결이 되면 그렇죠. 뭐 마음껏 그냥 더 하실 대로 하시라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쵸. 거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좀 있겠죠? 우리가 뭐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들도 있고. 그렇죠. 아까 이제 뭐 한무 씨가 질문했던 것 그 전에 얘기하기 음. 전에 이제 뭐 민찬배가 얘기했던 그 예산 같은 거 그게 이제 다 결국 이해 충돌이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게 그 책임성 강화, 장관의 책임 강화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이제 권한이랑 책임을 명확하게 이제 해놓고 이제 거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좀 세밀하게 짜서 그러면은 그 평가를 책임성을 물으려면은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일상적인 감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이제 시스템을 설계를 해놓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이해충돌 방지 조항 이런 걸 만드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 국회의원이 장관을 함으로 그 발생하는 이제 그 뭐 그 분권의 대통령제에 맞지 않다는 이런 얘기들은 좀 사라질 수 있겠고 두 번째 약간 정혜람 아나운서가 이제 얘기했던 그 업무 공백 문제를 어떻게 사실은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막 이거 분권형 제왕적 이거는 약간 그냥 하는 얘기고. 거치장 약간 좀 있어 보이잖아 이게 좀 이게 이론상 보면은 이 정치 이론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정치 평론가 이런 사람들은 방송에서 하는 얘기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이제 있어 보이니까. 분권 학자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근데 현실에서 안 맞는 얘기거든. 현실은 이미 다 이렇게 굴러가고 있고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아까 이제 경제부장님이 얘기했던 아주 그죠. 그건 예산 그냥 추경호 이런 애들 일부 삑사리 TK 애들이 하는 짓들을 제외하면 크게 또 그런 거 없다. 그럼 문제는 이제 아니, 의원도 하고 그 장관도 하고 이게 꼴 보기 싫다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럼 또 끝나고 돌아와서 또 의원 할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해소하면 된다.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 이제 현 제도에서는 일단 이제 기본 먼저 전제해야 될 거는 의원이 장관직을 하는 거 이거는 지금 허용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그 투표하는 행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원을 뽑는 행위다. 행위는 이것까지 염두에 둔 거라는 걸 앞으로 아시고 투표하시라. 우리 의원이 얼마든지 불려갈 수 있다. 요거를 어차피 이제- 그런 사례는 많지 않다. 기껏해야 10명이다. 그쵸. 우리 지역구일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어차피 해도 돌아온다, 다시. 그 지역구. 이래 한다는 거고. 장관 임기 네. 그렇게 길진 않죠, 보통. 그거를 이제, 아닌가? 길 수도 있나? 임기가 이제 뭐, 이상민 같은 애들은 3년 했죠.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죠. 의원으로 있다가 장관 겸직하고 지선에서 딴 데로 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장관을 하진 않았든, 또, 그건 언제든지 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한데 거라서. 발판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투표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래도 이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 이제 그 방법들을 좀 토론해보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보면 됩니다. 이제 그게 어떤 이제 보통 우리가 해외 사례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보편적인 현재 이제 근대 이제 현대의 이제 정치 문화, 정치 제도를 이제 먼저 확립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나라들 이런데 제도를 많이 참고하는데 그걸 자세하게 보면은 그 논란이 좀 해소할 수 있는 만한 지점이 좀 보여요. 이제 미국과 이제 프랑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의정 공백을 메꾸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임시의원을 아까 허용하고 이야기하셨던. 그런 방식을 얘기해 볼 수 있죠. 뭐 대통령제 뭐 분권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게 좀 현실적, 이게 더 현실적이야.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 이것만 갖고 얘기해보자.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검토 과정에서 발전적으로 좀 논의해볼 만한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의원 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보궐선거 할 거냐. 그럼 보궐선거 할 때 그 여러 지역구 선거를 뭐 5개든 6개든 만약에 한다. 그럼 사회적 비용을 그만큼 이제 감수할 정도의 이제 국민들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감수할 수 있냐, 뭐 해볼 수, 물어볼 수 있죠 사람들한테. 그럼 해야죠. 한다고 하면 하는 거고 이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럼 다른 방법은 없냐? 그럼 임시 의원을 두자. 그럼 임시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둘 것인가? 그러게요. 그렇죠. 이거 비례대표도 아니니까 승계 문제가 있잖아요. 그 약간 그 부통령처럼 그렇죠. 선거할 때 이제 내가 만약에 거리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남아있는 임기를 채우게 될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뭐 지역 부위원장이 한다든지 약간 그런 뭐 방안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예, 정당이니까 어차피 그 정당을 뽑은 사람, 정당 소속 의원을 뽑은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검토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과 기존의 선택, 난 이 정당을 뽑았고 이 정당에 소속된 의원을 뽑았다. 그러면 그 선택과 그 이제 대표성 이 부합하려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될까? 이걸 좀 이런 측면에서 좀 하고 논의를 해본다면 아마 국민 대표성이랑 이제 비례성,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는 이제 얼만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이제 그만큼의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비례성이 있잖아요. 좀 그런 그 개념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다 그걸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된다. 그런 그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마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더 많이 늘리는 게 예, 방법일 것이다.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300명 중에 250명이 지금 50명이거든요. 49명이거든요. 250명이 비례대표다 한다면 내각에 만약에 의원을 현역 의원을 입각을 시킨다고 하면 그 대상자가 비례대표 의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지역구보다는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입각을 하면은 그 입법 공백, 의정활동 공백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지역구 거리가 아니라 비례대표 승계하면 되니까. 그치. 예. 그게 뭐 깔끔하긴 하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뭐 투표 행위를 통해서 애초에 갖고 있던 기대치, 갖고 있던 기대, 그리고 뭐 정치 효능감 이런 것도 충족할 수 있고, 뭐 공백 문제도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현행 제도 자체에서는 지금 너무 지역구가 많잖아요. 지역구 의원이. 좀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불균형으로 해서 오는 이제 비례성 문제, 취약한 비례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그 결론은 비례를 더 뽑자야 되는 건가? 아니, 결국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해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뭐 지역구 이대로 놔두고 할 것이냐? 그러면 계속 그 막 선거 어떻게 치러야 되고 또 선거를 여러 번 치러야 되고. 맞아. 그 장관이 임기 내에 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뭐 한 명이 4년 동안 5년 동안 쭉 임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 부처의 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이 2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2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그때마다 뭐 보궐선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 할 거냐. 깔끔하다 비례대표는 늘리면 그냥 비례성 선거 자체에 국회의원 선거 자체에 그것도 지킬 수 있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 네. 그럼 이런 뭐 거리 문제도 해소가 된다. 이런 거죠. 결론까지 깔끔하게 내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이 겸직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정치 이 겸직 문제 하나로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쟁점들이 있구나. 굉장히 유익한데. 아니,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 생각했어요. 못했어. 인사청문회를 계속 보다 보면 없어. 그러니까 이 진보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기준을 확 올려놔요. 맞아. 그러면 여기 나가서 내가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다 하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지만 이 부처에 가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어 라는 사람들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세적으로 의원들을 차출하고 특히나 이 정부에서는 인수위도 없어. 그니까요. 검증도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건 용인 가능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갔거든요. 민주적 대표성부터 시작해서 거리 문제와 거리 문제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유익했다. 네. 대단한 기자님이시다. 아이템이 없었다. 재미없었다. 아니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우리가 나만 그런가? 생각을 별로 못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의원님은 인사청문회 뭐 쉽게 갈 수 있겠네 이런 정도로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논란이 또 있더라. 어쨌든 유익한데. 의원 장관 겸직은 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정 문제가 된다면 비례를 많이 뽑자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책임 장관을 그 가운데는 이제 그냥 문제 되면은 책임 장관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라. 책임 그럼요, 총리, 그럼요. 책임 장관.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앞부분에 잠깐 얘기했던 건 지금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윤석열은 네. 이렇게 해주라고. PD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코끼리를 잡듯이 네. 코끼리 무슨 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꿀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